최근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한 분이 1년에 쓰는 진료비는 평균 540만 원에 달합니다. 이 말은 한 달에 약 50만 원이 나간다는 말이죠. 부부라면 의료비만 해도 매달 100만 원을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금액은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70대 부부가 생활비랑 병원비를 감당 못해서 결국 집을 팔았대요.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우리도 벌써 병원비만 한 달에 60만 원 가까이 나가잖아. 연금으론 감당이 안 되고 나도 솔직히 두렵네. 여러분, 이런 장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병원비와 생활비, 조용히 새어나가는 지출은 결국 우리의 노후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6070세대가 맞닥뜨릴 더 큰 노후의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놀라기보다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벽이 어떤 모습인지 미리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동네를 걸어보시면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계셔 보세요. 오전 10시쯤 되면 예전엔 직장인들로 북적이던 그 자리에 이제는 지팡이를 짚거나 실버카를 끌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훨씬 많습니다. 병원은 더 확실합니다. 대기실을 둘러보시면 대부분이 머리가 하얀 어르신들이죠. 아유, 요즘은 병원 가려면 새벽부터 와야 해. 맞아요. 우리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런 대화를 자주 들으실 겁니다. 동네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9시만 되면 건강체조반, 노래교실, 스마트폰 교육까지 모든 강좌실이 만석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과연 우연일까요?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8%를 넘어섰습니다. 5명 중 1명이 어르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나요?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150년이 걸렸습니다. 독일은 80년, 일본도 36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24년 만에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 말은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준비도, 제도의 준비도, 개인의 준비도 미처 하지 못한 채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출산율입니다. 예전에는 형제 자매가 넷, 다섯은 되어서 부모님 돌봄을 나눌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녀가 한 명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이 하소연하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효심은 깊은데 자기도 아이 둘 키우느라 빠듯하거든. 우리 병원비까지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겠어? 이런 현실이 이제는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고 앞으로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빠르게 우리 사회가 늙어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면 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놀라운 숫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데는 무려 150년이 걸렸습니다. 독일은 80년, 일본도 36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 24년 만에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나라들은 천천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의료시설을 늘리고 요양시설을 짓고 제도를 보완할 여유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마치 급작스럽게 겨울이 찾아온 것처럼 준비할 새도 없이 고령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빨라진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출산율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균 4.5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0.84명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이죠. 아이는 적게 낳고 수명은 길어지니 자연스럽게 노인 인구 비율이 급속히 늘어난 겁니다. 두 번째는 의료 기술의 발달입니다. 예전 같으면 70세면 장수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80세, 9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지만 사회가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 성장의 그림자입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몰려갔습니다. 시골엔 어르신들만 남게 되었고 도시에선 핵가족화가 진행되었죠. 예전처럼 3대가 함께 살며 어르신을 모시는 문화는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2025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2030년이면 25%, 2040년이면 3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 대기실이 북적이는 이유, 버스에서 젊은이보다 어르신이 더 많은 이유, 동네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이유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를 감당해야 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천천히 준비한 걸 우리는 압축적으로 빠르게 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빠른 변화에는 빠른 대응이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도 나라에서 국민연금도 주고 건강보험도 있으니 버틸 수 있겠지. 하지만 과연 그 믿음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월 67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집세, 공과금, 식비, 병원비,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 아직 30년이나 남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60대, 70대인 우리에게는 결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설령 제도가 유지되더라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납부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연금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건강보험은 어떨까요? 분명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비의 상당 부분을 덜어주고 있어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문제는 고령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재정이 이미 빠듯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한 분이 건강보험에서 쓰는 진료비는 20대 젊은이의 7배에 달합니다. 고령 인구가 늘수록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진료비 중에서 이 부분은 환자분이 직접 내셔야 합니다. 이 약은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앞으로 이런 말을 더 자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초연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 33만 원 남짓한 금액으로는 생활비는커녕 약값도 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한 달 식비도 안 되는 돈이죠.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어떨까요? 분명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대기자가 너무 많습니다. 당장 필요할 때 제때 서비스를 받기 힘들고 받는다 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양등급 3등급을 받으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월 한도액은 147만 원인데 본인 부담금이 20%입니다. 그럼 매달 30만 원 가까이를 내야 하는 거죠. 여기에 식비, 교통비, 기타 생활용품비까지 더하면 월 50만 원은 훌쩍 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인력 부족입니다.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있다 해도 급여가 낮아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고령화 속도를 모든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가 해주겠지 하고 안심하는 마음 대신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안전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 가장 두렵고도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요양입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치매라도 찾아오면 혼자 생활하기는 어렵지요. 그때는 결국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을 생각하십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니 비용이 그리 크진 않겠지.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월 5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안심했어요. 그런데 막상 모셔보니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기본 요양비 50만 원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식비가 별도로 월 15만 원, 기저귀와 생활용품비가 월 10만 원, 물리치료나 인지치료 같은 추가 서비스가 월 20만 원, 여기에 용돈까지 더하니 매달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상태가 나빠져 간병인이 필요하다면 비용은 더 커집니다. 24시간 간병인 비용이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들기도 합니다. 몇 년만 지나도 집 한 채 값이 날아가는 셈이지요. 그럼 집에서 모시면 되지 않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 씨 가족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이 치매 판정을 받으신 후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모시는 게 당연하지 했는데 6개월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밤새 집안을 서성이다가 가스불을 켜두고 깜빡 잊으셔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잠도 제대로 못 자니 저까지 병이 날 것 같아요. 결국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하루 4시간만 와주는데도 월 80만 원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20시간은 여전히 가족이 돌봐야 했고 결국 요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건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80세 이상 어르신 5명 중 1명은 치매를 겪게 됩니다. 85세 이상이면 3명 중 1명입니다. 즉,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 있다는 말이지요. 치매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스불이나 전기를 켜놓고 깜빡하기도 합니다. 배회, 망상, 우울증까지 동반되면 가족들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합니다. 그렇다고 요양원이 완벽한 해결책일까요? 좋은 요양원은 대기자가 수백 명씩 줄을 서 있습니다. 당장 입소가 가능한 곳은 시설이나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요양원은 한 방에 4명씩 재우고 요양보호사 1명이 20명을 돌봅니다. 제대로 된 돌봄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죠. 어머니가 욕창이 생겼는데도 제대로 치료를 안 해줘서 병원에 모셔야 했어요. 여러분, 요양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가족의 삶 전체를 뒤흔듭니다. 그렇기에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도 있고 치매안심센터도 있지만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가족이 감당해야 할 몫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맞은 나라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노인을 짐이 아니라 소중한 자원으로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먼저 일본을 보겠습니다. 도쿄 시내 편의점에 가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70대 할머니가 계산대에서 능숙하게 바코드를 찍고 할아버지가 진열대를 정리하고 계십니다. 편의점 사장 다나카 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구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젊은 직원들보다 책임감도 강하고 손님께 더 친절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이분들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울 정도예요. 일본 정부도 이런 움직임을 적극 지원합니다. 실버 인재 센터를 통해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기업에는 고령자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일본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률은 25%에 달합니다. 4명 중 1명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덴마크는 어떨까요? 코펜하겐 시립도서관에서 만난 67세 라르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그런 건 옛말이에요. 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기입니다. 라르센 씨는 40년간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65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문해 교육을 배우고 지금은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70세까지 일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국가가 평생 교육 시스템을 완비해서 어르신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사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도서관 사서, 지역 문화 해설사, 공원 관리, 박물관 안내원 등 경험과 지혜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덴마크 노인의 빈곤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삶의 만족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베를린의 세대 간 주택 프로젝트를 보면 젊은 대학생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학생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고 어르신들은 외로움을 달래고 디지털 기기 사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어떨까요? 65세면 은퇴해야지 하는 고정관념이 깊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경비, 청소, 배달 같은 단순 노동이 대부분이고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나이 들어서 일하면 자식 망신이라는 생각, 노인은 쉬어야 한다는 편견이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의 65세, 70세는 예전의 50대와 비슷한 활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노년기도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노년은 더 이상 쉬는 세대가 아닙니다.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준비하고 도전하는 노년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우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걱정도 생기실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핵심은 단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관리입니다. 몸이 버텨주지 않으면 아무리 돈과 제도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이야말로 노후의 첫 번째 자산이죠. 하루 30분 걷기, 정기검진 받기, 균형 훈련 같은 작은 습관이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나요? 하실 수도 있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7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근력과 지구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정 관리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활비와 비상금, 여유 자금을 나누어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막연히 돈 좀 모아둬야지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집을 활용한 주택연금이나 안전한 금융상품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재정 계획이 중요합니다. 10년 전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 가치가 다르다는 걸 모두 아시잖아요. 셋째, 디지털 역량입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그런 건 못해라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업무, 병원 예약, 행정 서비스까지 처리하는 세상입니다.
배우기만 하면 생활이 훨씬 편해지고 세상과 단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행에 가려면 번호표 뽑고 1시간씩 기다려야 하지만 스마트폰 뱅킹을 배우면 집에서 5분이면 끝납니다. 병원 예약도 마찬가지고요. 넷째,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건강, 돈, 돌봄, 연명치료 같은 중요한 문제는 미루지 말고 미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직 건강한데 그런 이야기를 왜 해?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할 때 이야기해야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눠 두어야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혼란이 줄어듭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고요. 다섯째, 사회적 관계입니다. 친구, 이웃, 동호회, 종교 모임, 봉사활동. 사람들과 연결될수록 외로움이 줄고 치매도 예방되고 삶의 의미가 깊어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사람일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인지 기능도 오래 유지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몸도 마음도 빨리 늙어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5가지만 기억하셔도 노후의 벽은 훨씬 낮아집니다. 건강, 재정, 디지털, 가족, 사회관계. 어려운 것도 아니고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 방안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몸이 버텨주지 않으면 그 어떤 준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운동을 새로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노후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매일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을까? 하실 수 있지만 혈압이 안정되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기분까지 밝아집니다. 실제로 하루 30분씩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병 예방 효과도 40%나 높고요. 무엇보다 걷기는 돈이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시고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균형 잡기 훈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건 큰 병보다 넘어짐입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길에서 발을 헛디디면 골절로 이어지고 회복하는데 반년, 1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으로 인한 골절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어져 다치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그로 인해 근력이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럴 땐 간단한 훈련이 도움이 됩니다. 양치할 때 잠깐 한쪽 다리를 들고 10초만 버텨보세요. 처음엔 힘들지만 며칠만 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벽을 짚고 해도 되고 점차 벽에서 손을 떼고 하시면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꼭 잡고 오르시고 집안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슬리퍼를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챙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검진입니다. 어디 아픈 데도 없는데 괜히 돈 쓰나? 하실 수도 있지만 병은 대개 조용히 찾아옵니다. 조기 발견하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병도 늦으면 평생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은 조용한 질병이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거의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합병증이 생긴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2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고 암검진도 나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 검사도 중요합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노인성 안과 질환은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치과 검진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잇몸 질환이 많아지는데
이를 방치하면 치아를 잃게 됩니다. 치아를 잃으면 제대로 씹지 못해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이는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지켜내야 하는 보물입니다. 오늘부터 단 10분이라도 몸을 위해 시간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 10분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걱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돈입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하다가도 병원비나 생활비가 늘어날 때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돈을 어떻게 나눠 관리할지를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재정을 3개의 주머니로 나누라고 조언합니다. 첫 번째는 응급자금 주머니입니다. 갑자기 큰 병이 생기거나 집을 고쳐야 하거나 예기치 못한 일이 닥쳤을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돈입니다. 생활비의 6개월치 정도를 비상금으로 따로 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 정도는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거죠. 이자는 적어도 안전하고 유동성이 좋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 주머니입니다. 매달 꾸준히 나가는 돈, 식비 공과 음약값을 책임지는 돈이지요. 이 돈은 가장 안정적인 금융상품, 예금이나 적금처럼 원금이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같은 정기 수입과 이 생활비 주머니를 합쳐서 매달 나가는 돈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만약 부족하다면 미리 준비를 늘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유자금 주머니입니다. 당장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 묻어둘 돈입니다. 물가 상승을 따라가기 위해서 일부는 안정적인 투자에 두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한 투자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변동성이 큰 자산보다는 국채나 우량회사채, 은행 정기예금 같은 안전한 자산 위주로 구성하세요. 100에서 내 나이를 뺀 만큼만 주식에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70세라면 30% 정도만 주식에, 나머지 70%는 안전한 자산에 두라는 뜻이죠. 혹시 집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주택연금 제도도 고려할 만합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70세 부부라면 주택연금으로 매달 약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계속 살면서 연금도 받는 거죠. 다만 나중에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는 점은 미리 가족과 상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대비입니다. 20년 전 짜장면이 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7,000원입니다.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돈을 예금에만 넣어두면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해요. 물가 연동 국채나 우량 배당주 같은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미리 계산해서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은 모아둔 것보다 어떻게 나누어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3개의 주머니 마이너스 응급자금, 생활비, 여유자금.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 두시면 마음이 한결 든든해질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지 마시고 내 수입과 지출, 건강 상태, 가족 상황을 고려해서 나만의 재정 계획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병원도, 심지어 장보기까지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되는 시대가 되었지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이런 건 못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 할머니는 작년까지 스마트폰을 무서워하셨습니다.
버튼 잘못 누르면 고장 날까봐 항상 조심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코로나 시절 병원 예약을 온라인으로만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배우셨습니다. 처음엔 손주가 와서 도와줬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척척 해내십니다. 이제는 은행 가는 것보다 폰으로 하는 게 더 편해요. 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언제든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은행에 가지 않아도 계좌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예약도 버튼 몇 번이면 끝나고 약국 위치나 버스 시간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직접 발품을 팔아야 했던 일이 이제는 손 안에서 해결됩니다. 특히 요즘은 음성으로도 검색할 수 있어서 더 쉬워졌습니다. 오케이 구글, 가까운 약국 찾아줘 이렇게만 말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쌀이나 화장지 같은 생필품을 직접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집 앞까지 배달해 줍니다. 코로나 때처럼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유용하죠. 영상통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멀리 사는 자녀나 손주들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어서 외로움을 많이 달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는 운동법이나 요리법, 건강 정보도 볼 수 있고 좋아하는 가요나 드라마도 언제든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려우실 겁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버튼을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고민들이 생기실 텐데요. 다행히 스마트폰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설정이 있습니다. 글씨 크기를 크게 할 수 있고 화면도 밝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도 크게 만들 수 있어서 터치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처음 배울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익히세요. 먼저 전화 걸기와 문자 보내기부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 카카오톡 순서로 배우시면 됩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강좌도 많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교육, 스마트폰 기초반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친구와 함께 배우면 훨씬 재미있고 용기도 생깁니다. 서로 모르는 걸 물어보면서 배우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보안입니다. 편리한 만큼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특히 금융 거래를 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절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되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축하합니다. 당첨되었습니다 같은 문자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의심스러운 건 자녀나 은행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세상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세대는 이미 새로운 기술을 여러 번 익혀낸 경험이 있습니다.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전화기에서 휴대폰으로 모두 해내셨잖아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한 발 내디디면 새로운 세상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에서 가장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건강, 돈, 돌봄, 마지막 순간에 대한 선택까지. 이 문제를 미루다 보면 결국 가장 힘든 순간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이씨 가족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수술을 하면 생명은 건질 수 있지만 깨어나더라도 식물인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제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형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고 동생은 고통스럽게 연명하는 것보다는이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결국 가족 회의가 밤새 이어졌고 형제 간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그 상처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미리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혹시 요양원에 가셔야 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나는 무리해서 집에 있겠다고 하기보다 필요하다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런 대화가 미리 오갔다면 자녀들은 훨씬 덜 당황할 것입니다. 연명치료에 대한 의견도 그렇습니다.
의미 없는 연명 치료는 원하지 않는다 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본인의 생각을 미리 밝히고 가능하다면 문서로 남겨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연명치료를 받을지 말지를 미리 결정해 두는 거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산을 다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인 형편은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몇 년은 괜찮지만 그 뒤엔 좀 빠듯할 수도 있다. 통장이 여러 개 있는데 비상시에는 이 통장을 먼저 써라. 보험금이나 주택연금 같은 수입이 매달 이만큼 들어온다. 이런 말 한마디가 가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역할을 나누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치매에 대한 대비도 중요합니다. 내가 치매에 걸려서 판단력을 잃는다면 이런 일은 누구에게 맡기겠다. 통장 관리는 큰아들이, 병원 관련 일은 며느리가 해달라. 미리 역할을 정해두면 나중에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도 민감하지만 필요한 대화입니다. 집은 누구 명의로 할 것인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부모가 살아계실 때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돌아가신 후에 형제끼리 다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건강한데 죽는 이야기를 왜 해? 불길한 소리 하지 마.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의 사례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내보세요. 옆집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가족들이 고생한다더라. 뉴스에서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더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 TV나 신문 기사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중요한 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자녀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입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너희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화는 불편할수록 더 일찍 해야 합니다. 나중에 닥쳐서 눈물 속에 결정하기보다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결정하려 하지 마시고 조금씩 나누어서 대화해 보세요. 가족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은 병보다도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약해지고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놀라운 연구 결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행복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사람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50% 낮고 우울증 위험은 30%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몸도 마음도 빨리 늙어간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동호회나 취미 모임에 나가는 것입니다. 노래, 탁구, 뜨개질, 등산, 사진, 서예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하는 취미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박 할아버지는 은퇴 후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40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무기력해지셨거든요. 그러다가 복지관의 하모니카 교실에 나가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악보도 못 읽었는데 지금은 연주회도 할 정도가 됐어요. 무엇보다 매주 만나는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요. 지금은 하모니카 동호회 회장까지 맡고 계신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종교 활동입니다. 교회, 성당, 절에서 만나는 따뜻한 관계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종교가 없으셨던 분들도 늦게라도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앙 때문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입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마음을 젊게 하고 뿌듯함을 줍니다. 할머니, 언제 또 오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줍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 할머니는 70세에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와서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정말 기뻐요. 손주를 돌보는 것보다 더 즐거울 때가 있어요. 네 번째는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 동네 상점 주인, 단골 병원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어보세요.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 줄 사람은 멀리 사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입니다. 실제로 독거노인 응급 상황의 80%는 이웃이 먼저 발견한다고 합니다. 오늘 할머니 뵙지 못했네 하고 확인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안전망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친구 만들기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야 하실 수도 있지만 나이는 친구 만들기에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세대끼리는 공통 관심사가 많아서 금세 친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공원에서, 마트에서 만난 분과도 인사 한번 나누다 보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하세요. 상대방도 대화를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져서 외출이 어려워지고 친구들도 하나둘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온라인을 활용해 보세요.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묻고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도 외로움을 달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큰 비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해 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설마 우리에게 그런 극단적인 일이 생기겠어? 하지만 준비는 언제나 나쁠 게 없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 깨달았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극한 상황이란 무엇일까요? 갑작스러운 병으로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상황, 경제적 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 자연재해나 사회적 혼란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 등입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생활 기술을 익혀두세요. 간단한 요리, 청소, 빨래, 응급처치 정도는 혼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 아내가 다 해줬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언제까지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라면 끓이기, 밥 짓기, 계란 후라이 정도는 배워두세요. 세탁기 사용법, 간단한 청소 방법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응급처치도 중요합니다. 작은 상처에 피가 나도 지혈하는 방법을 알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심폐소생술까지는 어려워도 119에 신고하는 방법이나 응급실 위치 정도는 미리 알아두세요. 둘째, 자산을 분산하세요. 한 곳에 돈을 몰아두면 위험합니다. 은행이 파산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예금, 부동산, 국채, 금 등으로 나누어 두면 혹시 모를 위기에도 버틸 힘이 됩니다. 외화 예금을 조금 갖고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금도 어느 정도는 집에 비치해 두세요. 정전이나 통신 장애로 카드나 인터넷 뱅킹을 못 쓸 수도 있거든요. 한 달 생활비 정도의 현금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는 게 좋습니다. 셋째,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두세요. 가족, 친구, 단골 의사, 이웃의 번호를 적어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스마트폰이 고장 나거나 잃어버렸을 때도 연락할 수 있도록 종이에 적어서 지갑에도 넣어 두시고요. 특히 응급 상황에 연락할 사람의 우선순위를 정해 두세요. 첫 번째는 119나 병원, 두 번째는 가족, 세 번째는 이웃 이런 식으로요. 넷째, 비상용품을 준비해 두세요.
지진이나 정전 같은 재해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생필품은 비축해 두는 게 좋습니다. 물과 비상식량을 3일치 정도, 손전등과 건전지, 라디오, 구급약품, 따뜻한 옷과 담요 정도는 준비해 두세요. 약을 드시는 분은 여분의 약도 비축해 두시고요. 다섯째, 중요 서류를 정리해 두세요. 신분증, 통장, 보험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의료 기록 등을 한 곳에 모아서 보관하세요. 사본도 만들어서 다른 곳에 따로 보관하시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디지털 백업을 해두면 원본을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여섯째, 심리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하고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가족들과도 비상 계획을 세워두세요. 혹시 연락이 안 되면 어디서 만날지, 누가 어떤 역할을 할지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는 하되 불안해하지는 마세요. 대부분의 위기는 잘 넘어갈 수 있고 사회의 안전망도 예전보다 훨씬 촘촘해졌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위기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최소한의 대비를 해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65세면 노인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65세, 70세에도 활력이 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세대이시죠. 우리 부모님 세대와 비교해 보세요. 부모님이 65세였을 때와 지금 65세인 우리 어떻습니까? 체력도 다르고 정신력도 다르고 무엇보다 젊음에 대한 욕구가 다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현재 65세의 체력과 인지능력은 20년 전 55세와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노년의 시작점이 10년 뒤로 밀려났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노년은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첫째, 새로운 노년은 쉼이 아니라 도전의 시기입니다. 이제 늙었으니 조용히 쉬어야지 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동안 못 해본 일에 도전해 보세요. 서울에 사시는 68세 정 할아버지는 퇴직 후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부엌에 들어가 본 적 없었는데 지금은 요리 블로그까지 운영하십니다. 아내보다 요리를 더 잘한다며 자랑스러워 하세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작은 가게를 여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꿈꾸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둘째, 평생학습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 이 모든 게 두뇌 건강에도 좋고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 할머니는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배우고 계십니다. 손주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가 이런 것도 하냐고. 대학교 평생교육원, 복지관 강좌, 온라인 교육까지 배울 기회는 넘쳐납니다. 외국어, 악기, 그림, 글쓰기 관심 있는 분야라면 무엇이든 도전해 보세요. 셋째, 사회 참여의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예전처럼 회사에 다니는 건 어려워도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경험을 전수할 수도 있고 시민단체나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도 의미 있는 일이죠. 넷째, 세대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한 독특한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인생의 지혜를, 기성세대에게는 새로운 변화를 전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고 동시에 젊은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건강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늘려가세요.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받되
기본적으로는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족에게도 좋고 본인의 자존감에도 좋습니다. 여섯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기존 인간관계도 소중하지만 새로운 만남도 필요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새로운 우정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일곱째,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끝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진정한 나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요리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여행 가이드가 될 수도 있고, 조언자나 상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특별한 재능을 발굴해 보세요. 여러분, 노년은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1막에서는 남들이 정해준 역할을 했다면 2막에서는 내가 선택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진정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이는 제약이 아니라 경험이고 시간은 부족한 게 아니라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노년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노후 준비는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60대의 준비와 80대의 준비가 같을 수는 없겠죠. 각 연령대별로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65세에서 70세는 황금 준비기입니다. 건강은 아직 튼튼하고 배울 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노후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야 합니다. 건강 관리에서는 매일 걷기와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아직 괜찮은데 뭘 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이 시작할 최적의 때입니다. 치과 치료도 이때 끝내두세요. 나이가 더 들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재정 관리에서는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개 주머니로 나누는 작업을 하세요. 투자도 이 시기까지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할 시기이기도 하고요. 디지털 교육을 받기에도 가장 좋은 때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을 확실히 익혀두세요. 70세에서 75세는 페이스 조절기입니다.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활동적으로 살 수 있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건강관리에 초점을 예방에서 관리로 옮겨야 합니다. 만성질환이 있다면 꾸준히 관리하고 정기검진을 더 자주 받으세요. 낙상 예방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바꾸세요. 재정 관리에서는 안전성을 더 높여야 합니다. 위험한 투자는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세요.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사회활동은 계속 유지하되 체력에 맞게 조절하세요. 새로운 도전보다는 기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75세에서 80세는 도움을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혼자 다 하려 애쓰지 말고 필요한 건 가족이나 제도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관리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집안을 더욱 안전하게 바꾸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춰두세요. 혈압, 혈당 같은 기본 수치 관리에 더욱 신경 쓰세요. 생활 패턴도 더 규칙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드시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방문 간병 서비스, 복지관 프로그램 등을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80세 이후는 편안함과 존엄의 시기입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입니다. 통증 관리, 정기적인 의사 상담, 그리고 가족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치료보다는 편안함에 초점을 맞추세요. 무리한 치료나 검사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도 명확히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준비도 해두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연령대별 구분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80세에도 매우 건강한 분이 계시는 반면 70세에도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보다는 본인의 건강 상태와 환경을 고려해서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70세일 때 75세를 준비하고 75세일 때 80세를 준비하는 식으로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에 맞는 준비를 하면 노후는 훨씬 안정되고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해당하는 전략부터 차근차근 실행해 보세요. 15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체크리스트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들. 첫째, 3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거창한 운동화를 살 필요도 없고 헬스장에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앞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스마트폰이 있다면 걸음수를 체크해 보시고요. 둘째, 약 복용 목록을 정리해 보세요. 지금 드시는 약이 몇 개인지, 언제 드시는지 한 장의 종이에 적어서 지갑이나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셋째, 이웃에게 먼저 인사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마트에서, 산책길에서 만난 분께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작은 용기가 큰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들. 첫째, 가까운 병원과 약국 위치를 확인하세요. 응급실이 있는 병원, 평소 다니는 병원, 단골 약국이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둘째, 한 달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식비, 공과금, 교통비, 병원비, 용돈까지 모든 지출을 적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쓰는지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셋째, 비상연락처를 정리하세요. 가족, 친구, 병원, 119, 경찰서 번호를 전화기 옆이나 현관 근처에 붙여두세요. 스마트폰이 고장 나거나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요. 넷째, 중요 서류를 한 곳에 모아두세요. 신분증, 통장, 보험증서, 병원 진료 카드를 상자나 파일에 정리해서 보관하세요.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요.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일들. 첫째, 건강검진을 예약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시기가 되었다면 미루지 마시고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도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세요. 둘째, 가족과 진솔한 대화를 시작하세요. 건강, 재정, 돌봄에 대한 생각을 솔직히 나누어 보세요. 한 번에 모든 걸 이야기하려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서요. 셋째, 스마트폰 교육에 도전하세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무료 강좌에 신청해 보세요. 친구와 함께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모임이나 활동을 찾아보세요. 동호회, 종교활동, 봉사활동 중에서 관심 있는 것을 하나 정도 시작해 보세요.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일들. 첫째, 재정을 3개 주머니로 나누어 관리하세요. 응급자금, 생활비, 여유자금으로 나누어서 각각 적절한 금융상품에 넣어두세요. 둘째,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바꾸세요.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와 안전바를 설치하고 계단에는 난간을 점검하고 조명을 밝게 바꾸세요. 셋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신청 방법이나 서비스 내용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넷째, 응급상황 대응 계획을 세우세요. 갑자기 쓰러졌을 때 연락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가족들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세요. 6개월 안에 할 수 있는 일들. 첫째,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보세요. 연명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해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세요. 둘째, 상속이나 증여 계획을 세워보세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셋째,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워보세요.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에 꾸준히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30분 걸었다. 이웃에게 인사했다. 가족과 이야기했다. 이런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서 든든한 노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체크리스트를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고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재미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후의 현실과 준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셨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세대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일어섰고 절대 빈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맨손으로 산업화를 이뤄냈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주화도 IMF 위기도 코로나도 모두 헤쳐나왔습니다. 그런 여러분이라면 노후 준비쯤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 어떤 세대보다 준비된 노후를 맞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준비할 방법을 몰랐지만 우리는 압니다. 건강관리 방법도, 재정관리 방법도, 디지털 활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재가서비스, 주택연금, 평생교육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60대, 70대, 80대. 이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의무에서 벗어났고 자녀 양육의 책임도 다했습니다. 이제는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취미,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도, 오랜 친구들과의 추억 만들기도 가능합니다. 물론 도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건강 문제도, 경제적 걱정도, 외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대비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모르고 당황하는 것과 알고 준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아무도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스스로 설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사회적 지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길을 걷는 동년배들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며 서로를 응원하는 이 소중한 동행자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노년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단순히 젊음을 그리워하는 노인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니어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의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아름다운 노후를 만들어가면서 동시에 후배 세대들에게는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괜찮다는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100% 완벽한 노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70%만 준비되어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건강을 위해, 관계를 위해, 경제적 안정을 위해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30분 걷기부터, 가족과의 대화부터, 이웃에게 인사하기부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든든한 노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할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나도 이런 준비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것도 고려해보면 좋겠다. 여러분의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건강하고 존엄하며 무엇보다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믿어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노년, 희망찬 노후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